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떤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냐면 말 그대로예요. 예, 가치를 갖고 계속 같이 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계속 같이 갈 수 있다.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참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현실적으로 보면 하다가 안 보이고 사진을 찍어 1년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1년 이후에 보면 빵꾸 나 있는 얼굴들이 많이 있고, 그걸 어떻게 쓰자니 뭐하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안 보이는 얼굴들은 파버리니까 여기에서 오늘 단체 사진을 찍고 안 파이지 않게 계속 같이 가는, 뭐 잠깐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를 같이 경영, 같이 가자라고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비즈니스가 아닌, 실제로 친척보다도 더 길게 같이 보는, 또 서로 같이 대화가 되는 그런 가치가, 계속 같이 가는 그런 평생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이런 가치 경영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쭉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해온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오늘 좀 이렇게 매듭을 짓고 내년으로 또 이렇게 이어가기 위해서 오늘 제가 첫 강의를 하게 됐어요. 가치 경영, 건강한 성장, 지속적으로 같이 가기 위해서 또 건강한 성장을 해야겠죠. 여기 보이는군요. 요 판에 PT 좀 보게 해줄래요? 계속 이렇게 안 보게. 왜 가치 경영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냥 굉장히 단순합니다. 계속 같이 비즈니스 하고 싶어요. 스텝 이거 좀 잠깐 와서 좀 바꿔줘요. 가치 경영이란 말이 왜 갑자기 나오게 됐냐면,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계속 1조 매출을 하기 위해서도 막 1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본사 전체가 1조 매출액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그렇게 극히 드물 거예요. 저조차도 그렇게 회사가 얼마 매출했냐가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진 않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현재 내가 얼마나 앞으로 진일보하냐, 이게 최대 관심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온 이그제큐티브 사업자라면 내가 언제 골드가 되고 언제 루비가 되고 내가 언제 탄탄하게 그런 사업자를 몇 명 이상 만들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매출보다는 진짜 내가 앞에 있는, 당장 내 앞에 있는 나의 어떤 변화, 또 그 변화가 하드웨어적인 변화보다는 지금부터는 소프트웨어적인, 길게 갈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소프트웨어보다는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길게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의 가장 중심은 각각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가치 경영을 얘기한 거고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판이 약간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랠리 할 때 하도 카톡을 했어가지고 리더들 바구니로 해가지고 랠리 시작할 때 핸드폰을 다 뺏었어요. 기억나세요?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뺏어가지고 여기다 바구니에 보관하고 랠리 끝나면 줬다고. 앞에서 폰하지 말라고. 왜냐면 그게 그 당시에는 아주 올바른 문화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그냥 키고 오히려 방송하라 그래요. 여러분은 페북 보고 방송하고 사진 찍고 마음껏 이게 막 꽂아놓고 하잖아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막 같이 셀카도 같이 찍고 폰에서 막 뭐 보내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뭐 카톡 한다고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지 못한 세상이 계속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우버 같은 회사 있잖아요. 우버 아시죠? 모르는 분이 있나? 굉장히 큰, 얼마 전에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인가요? 그 회사가 주식 공개 매수 신청했잖아요. 14%인가 15%인가 경영 참여하려고 공개 매수 신청했어요. 그게 약 한
우리나라 돈은 한 10조가 넘더라고요. 굉장히 큰 금액을 이제 공개 매수 신청을 한 거예요. 우버라고 하는 회사에. 근데 그 우버가 생긴 지 얼마 됐겠어요? 10년도 안 됐어요. 2008년도인가요? 그때 생겼나? 그 불과 얼마 안 된 회사. 그러니까 그 초반에 얼마나 조그맣겠어요. 이런 공유하는 마케팅하는 회사잖아요. 공유 마케팅 회사. 도대체 어디다가 세금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오픈을 안 했어요.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런 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공유하는 거에 대한 판을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것이 여러 가지 마찰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런 쉐어링 하는 거를 과연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막을 수 있겠나? 그게 길게 막지 못할 거예요. 그 호텔 예약하는 회사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회사가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도 생긴 지 똑같네. 얼마 안 됐네. 10년이 안 됐네요. 채 10년도 안 된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가 진짜 3층짜리 건물 하나도 안 짓고, 여러분이 아시는 인터컨티넨탈이나 하이아트 같은 회사의 기업 가치를 2017년도 초반에 능가했어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세상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건물 3층, 4층짜리 하나도 안 진 호텔 예약하는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의 기업 가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이아트나 인터컨티넨탈 같은 그런 세계적인 체인 호텔 회사의 기업 가치를 뛰어넘을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 걸까? 나라는 세금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어떤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기업은 이렇게 사회는 판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판에서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러한 그 환경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계속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추구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조직이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뭐 인터뷰할 때 종종 물어볼 때 제가 답변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마디만 얘기하라고 하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수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뽑아요. 수용. 정말 위대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단어 하나가 이 조직에 투영이 된다면 그것이 어떤 변화가 되건, 어떠한 판이 바뀌건, 얼마만큼의 매출이 되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건,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용력이 된다면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서 가치 경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얘기하게 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아주 괜찮은, 추천할 만한 책이 하나 있는데, 에이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원제로는 The Art of Loving인가요? 그걸 왜 아트를 기술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테크닉이랑 아트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하여튼 약간 그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용력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조직, 어떤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가에 대한 긴 미래에 대한 투영을 했더라고요. 너무너무나 놀랐어요. 도입 부분부터 틀려요. 사랑에 대한 정의부터 틀리고, 매번 사랑에 대해서 실패하면서 왜 배우려고 하지 않냐요. 시작서부터. 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정의도 얘기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야 될 대상으로 사랑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걸 배우고 익히고 그걸 습득해야 될 하나의 숙제로 도발적인 그런 정의를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런 내용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기존에 있는 뭐 프로이트나 융이나 아들러와 같은 심리학자보다는 좀 더 우주에 다가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인들에 비하면 약간 더 말씀에 다가선 그런 학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긴 시장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하는 그런 조직, 가치 경영에 실현되는 조직,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 잘 봤죠? 네. 이거 제가 예전에 1월달 랠리에 틀어드렸던 거예요. 틀어드렸는데 왜 이걸 틀어드렸냐면 거의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의 결론이 있잖아요. 예, 결론을 여기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도입 부분에 이미 이 부분을 딱 이해하고 끝나면 사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부가적인 내용이에요. 이제는 잔소리예요. 사실 강의 끝내고 가도 되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얘가 나도 참 괜찮은 사람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 같다라고 그거를 느끼는 순간 뭔가가 진행이 되죠. 그 프롬이 얘기하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데서 나오는 평생 풀어야 될 숙제, 사랑에 대한 숙제, 평생 배우고 습득해야 될 내가 숙제처럼 평생 애써서 그거를 노력해야 될 그 숙제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시작은 거기서부터라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하는 다분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는, 훈련하면 된다는 거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고, 숙제처럼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을 걸려서라도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딱 가슴으로 딱 왔으면 비즈니스 이제 시작,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제가 얘기하는 거 더 이상 안 들어도 돼요. 오늘 가치경영이라고 하는 것과 건강한 성장, 그리고 새로운 누스킨,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세 가지의 아젠다를 갖고 얘기를 할게요. 사명선언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계,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함으로써 힘이 되는 것이다. 어휴, 잘 외우시네요. 신규 사업자가 여기 은근히 많이 있나 봐요. 은근히 많이 못 외우는 분이 되게 많은데요. 그렇죠? 여기 기존에 좀 오래되신 분들은 다 외우실 거고요. 한 1년 미만 되신 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많이 되시는구나. 같이 가야죠. 그렇죠? 네. 계속 1년 미만 되신 분들이 또 2년 되고 3년 되고 계속 이렇게 돼서 꾸준하게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갖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명은 이런 회사가 전체적으로 보는 사명이죠. 전 세계적으로 선의 힘이 되는 것이다. 그거의 회사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건 기본의 시작은 내가 참 나도 괜찮은 사람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약간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아주 쉬운 내용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업의 인사팀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신경 논리적 레벨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논리 레벨에 의해서 HR을 접근해요. 그냥 보시는 그냥 뭐 환경, 행동, 능력, 가치, 정체성, 뭐 스피릿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가 우리가 종교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배제하고 아이덴티티 있는 부분까지만이라도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 레벨은 뭐냐면 여기 보이지 않네요. 아랫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윗단계가 변화될 수도 있고 변화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윗단계의 변화가 되면 아랫부분은 당연히 같이 변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 변화의 레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적인 레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환경 레벨이 변화되면 위의 행동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바뀌면 환경까지도 당연히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보통 보면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어떤 닭장에 있는 독수리가 오래전부터 닭이랑 같이 살았는데 지가 독수리인지 안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안 거죠. 아는 순간 나는 날 수 있네라고 하는 신념이 바뀌죠. 우리에게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이 바뀌면서 나는 시도를 하고 날게 되고, 날게 되니까 다른 닭들에 비해서 굉장히 당당하고 위험이 있어지죠. 그러면서 환경은 자연스럽게 주변 닭들에 의한 복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상위 단계 레벨의 변화가 오면 하위 단계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리더십에 대한 내용도 많이 바뀌어요. 보통 환경이 변화하고 행동, 능력, 신념 이렇게 바뀌는데 그거에 따라서 리더십도 조금씩 바뀌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데몬을 환경 레벨에서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데몬을 같이 가서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사람을 안내해주고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행동을 바꾸게 하는 거죠. 교육 들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사업자라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죠. 코치해 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코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변화가 뭐냐면 아예 데몬을 할 수 있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 티칭한다 그래요. 그걸 그 능력 레벨, 즉 데몬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거죠. 그럼 자기가 어떻게 돼요? 아래 것까지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높은 거는 뭐냐면 데몬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왜 중요한지. 네. 그리고 이런 어떤 멘토링 같은 거를 해주게 되죠. 이 사람의 어떤 사례, 이 사람이 성공한 사례, 그걸 따라하고, 그런 어떤 멘토링이 되고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면 데몬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사업에 대한 가치가 어떤 건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하면 기본적으로 데몬을 본인이 하지 말라 그래도 배울 거고, 배우면은 자연스럽게 교육에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교육에 참여하는 행동이 바뀔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환경이 매출도 되고 AR로도 넣고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어떤 레벨이 있어요. 그보다도 높은 단계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즉 스폰서링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스폰서링 한다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 스폰서 얘기하고 스폰서링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과연 우리가 아는 스폰서링이 얼마나 숭고한 뜻을 가졌는지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나 이 사람이 스폰서야, 이 사람 스폰서링 하고 싶어, 후원하고 싶어, 스폰서링 하고 싶어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이그젝티브 만들고 싶어, 내 일대다운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근본적 가치가 틀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스폰서링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일반은 음악하는 사람도요 스폰서 하잖아요. 보통 기획사가 있고 스폰서 하잖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뜰지 안 뜰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예요? 그 사람이랑 계약하죠. 네. 그럼 그 사람이 뭘 본 거예요? 그 음악하는 사람의 그 음악의 가치를 봐주는 거잖아요. 스포츠 하는 야구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3할을 칠지 4할을 칠지 아니면 아플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스폰서링을 해요. 계약을 하죠. 그럼 그 선수의 가치를 보고 계약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스폰서도. 스폰서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참 모습, 그 사람의 참 가치를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스폰서링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 사람을 일대다운으로 리크루팅하고 싶다 이런 말도 포함되지만 더 정확한 큰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의 참 가치, 이 사람의 참 의미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그게 스폰서링이에요.
그게 우리가 스폰하는 거예요. 스폰하는 거, 스폰서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을 리크루팅한다, 한 명의 스폰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큰 숭고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의 좋은 사례가 굉장히 유명한, 얼마 전에 유명했던 그 목욕의 신이라고 하는 앱 이걸 뭐라 하나? 앱툰이라고 그러나? 웹툰이라고 그러나?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목욕의 신이라고 하는 이 남자 주인공이 허세라고 하는 친구인데,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아버지가 목욕탕 때밀이에요. 그래서 목욕탕 때밀이를 은근히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그렇게 자라서 대학을 가는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빚을 지게 돼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동네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 목욕탕 이름이 금자탕이라고 하는 목욕탕인데, 이게 피라미드식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럭셔리한 목욕탕이에요. 그래서 1층에는 뭐고 2층에는 뭐고 몇 층에는 아주 뭐 관리하는 데 있고 아주 고급 헬스클럽이 있고 목욕탕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숨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체에 쫓기게 돼서. 그래서 숨어들게 됐는데, 목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가 등을 좀 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등허리를 탁 밀어주려고 등허리를 때밀이 수건으로 탁 댔는데, 그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탁 봐요. 허세라고 하는 주인공을 탁 보더니 너는 신의 손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 그 때밀이 경연대회가 있는데 거기를 나가서 한 6개월 걸리는데, 그걸 여기서 하면 내가 후원해 줄 테니까 그걸 한번 나가봐라. 너는 신의 손을 가졌다 해가지고 얘가 여기서 때밀이로 취업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턴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때밀이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 젊은 애들이 다 때밀이죠. 멋진 애들이 때밀이잖아요. 이렇게 멋진 젊으니까 멋진 애들이 다 때밀인데 이 애들이 어떻게 다 왔냐? 그 할아버지가 뭐냐면 이 금자탕 목욕탕의 주인인 거예요. 주인인데 얘네들한테 다 뭐라 그랬냐면, 너는 신의 손을 가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스폰서링의, 진정한 스폰서링의 사례로 얘기가 돼요. 그 사람의 참 가치, 그 사람의 참 모습.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뭐 겪으면서 막 딱 던지면 수건을 던지자마자 때가 밀리는 둥,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만화의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아니고 스폰서링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스폰서링이란 게 뭔가? 내가 과연 쫓아다니면서 그냥 대문을 해서 이 사람한테 고객 하나 만들어주고 내 매출을 올리는 것이 스폰서링인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이거 해야 돼, 이거 사업자라면 이렇게 나와야 돼, 미팅 나와야 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계속 안내해주고 코칭해주는 것이 스폰서링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진짜로 사업을 잘하게 능력 있게 데몬하고,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진짜로 능력이 되게 데몬할 수 있게 하고 리크루팅 할 수 있게끔 많이 교육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능력 레벨이 돼야 되는가? 아니면 그보다 상위 단계인 신념과 가치관 레벨에서 그 사람을 터치해 줘야 되는지, 왜 이 사업이 중요하고 이 사업은 어떤 가치를 가졌고, 그렇죠? 데모는 어떤 가치를 가졌고 왜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상위 단계인 너는 어떤 사람이다, 당신의 참 가치는 이런 사람이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건 당신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상위 단계를 터치할 건지, 그 어떤 게 바로 진정한 스폰서링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폰서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눈을 갖고 세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보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눈이 깨끗한 안경을 쓰지 않으면 세상을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동영상의 맨 마지막에 나온 구절이 딱 와닿다면 더 이상 이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잔소리도 필요 없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거를 에이리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평생을 거쳐서 훈련돼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습득해야 되는 우주적인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우주와 소통하는
세상과 소통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다가가는 그런 일이 숭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이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를 망치는 길이다. 그 사람의 가능성이 이미 발현되고 있다고 믿고 그를 대하면 정말 그는 그렇게 된다. 내가 그를 꽃으로 보는 순간 그는 내게 꽃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뭐 그런 비슷한 시가 있죠. 시인지 뭔지 하여튼간 그 러브스토리의 대사인지 이런 것처럼 그냥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는 많은 리더십에 대한 교육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냥 인정하라고 하는 것까지만 얘기하지만 그를 진정한 스폰서링에 대한 생각으로 더 올라간다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도 위대한 조직의 핵심 가치는 인연과 영감의 원천으로 계속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HP, 휴렛 패커드라고 하는 회사죠. HP라고 하는 회사의 창립자가 이 가치 경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해서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의 스티브 잡스는 죽었지만 그가 추구해서 이미 회사에 투영된 그 애플이라고 하는 가치, 그러니까 추구하는 가치는 스티브 잡스가 죽어서도 지금까지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가치 경영인 거예요. 자, 우리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에 있는 누구죠? 이 여자분, 창업자 여자분, 샌디 틸러슨. 이게 제가 이제 2천만 명자가 되고 몇 명 싱가포르에 있는 누구예요? 요새 이렇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엔젤라랑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샌디 틸러슨 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어요. 그 집이에요. 샌디 틸러슨 집이에요. 뉴욕에 있는 집. 거기 가가지고 이제 창업자들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인데 사진이 없었지 이걸 썼는데 샌디 틸러슨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죠. 그래서 컨벤션장에서 얘기를 해요. 회사는 어떤 걸 추구하고 있나 제가 말씀드리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나를 말씀드리려고. 샌디 틸러슨이 말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기억에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30년 넘게 했는데 30년, 84년도부터 했으니까 30년이 넘었죠. 30년 넘게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라고 저는 그 순간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게 뭘까? 사업자들의 등락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것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뭐가 제일 어려웠을까? 저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샌디 틸러슨의 얘기가 뭐였냐면 여지까지 30년 넘게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를 지키는 거였대요. 진짜 창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철학이 저런 거구나. 저렇게 제품 만들어지는 거구나. 제가 예전도 아니죠. 불과 한 3달 전인가요? 우리나라에 하도 염색하는 분들이 많아서 나이가 좀만 되면 다 염색을 하더라고요. 염색약이 나쁘니 몇 번을 질의해서 이렇게 이미 좋은 제품이 많이 들어오기 전에 아마 많이 있을 테니 우리도 빨리 해가지고 염색약을 좀 어떻게 좀 누스킨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그 마케팅 담당자가 하는 말 저한테 지금도 사장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많이 있고 할 수는 있는데 좋은 제품도 많이 나와 있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에는 사장님 솔직히 지금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염색은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안 좋은 성분이 안 넣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도 최근에 얼마 전에 들었어요. 제가 96년도에 첫 컨벤션을 갔을 때 그때랑 같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는 뭐였냐면 색조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파운데이션을 쓰고 있지만 색조가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사업할 때는 색조가 없어요. 왜 이렇게 큰 회사가 색조가 없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 컨벤션에 처음 입에 이제서야 나오냐고 얘기했더니 그때 그 컨벤션에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색조 화장품에는 색깔도 넣어야 되고 안료를 당연히 넣어야 되고 흡착하기 위해서 탈크라고 하는 곱돌가루를 안 넣을 수 없고 우리가 얘기하는 비즈왁스 같은 거 안 넣을 수 없고 이런 걸 막 얘기를 하면서 인제 해결됐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뭐 듀퐁사에서 나일론 12 같은 거를 특허권 된 거를 아예 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타크 같은 거 안 넣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화학 안료 같은 거 안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색조가 나오게 된 거예요. 96년도부터. 그래서 96년부터 우리는 타크 안 쓴 거를 색조를 냈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타크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전 화장품 업계에서 타크 쓰는 거 같고 우리는 그때부터 안 썼는데 그걸 이제 안 쓸 수 있다고 색조를 그제서야 낸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제품을 만드는 철학이랑 그 가치가 다르잖아요. 약간 촌스러워 보이고 병도 촌스러워 보이고 뭐 뭔가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는 것 같아도 추구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올러브더고 나눠브더 배드를 지키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하는 말이 정말 감동적이지 않아요? 예, 저는 그때 참 감동적입니다 진짜. 96년도에 제가 회사에서 색조 나올 때 받았던 그 감동을 얼마 전에 샌디 트러슨을 통해서 또 한 번 느꼈고 염색약 때문에 또 한 번 느꼈고 염색약이 나오면 아마 먹어도 되는 염색약이 나올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회사는 앞으로 이제 벨로시티라고 하는 보상으로 바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용산에서 회사가 벨로시티가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뼈대를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막 설왕설래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퍼센테이지가 얼마고 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뼈대만 만들어졌지 한국에 오픈할 벨로시티에 대한 구체적인 퍼센테이지는 하나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계산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미국도 1월 달부터 벨로시티 직급 보상이 진행이 되고요. 미국은 7월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쉐어 보너스, 빌드 보너스, 리드 보너스가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퍼센테이지는.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계산해가지고 금액이 얼마다라고 떠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네. 우리나라는 미국이 1월 달 직급 보상이 되고 7월 달 이 벨로시티 보상이 되고 우리는 3개월 늦은 4월 달부터 직급 보상이 벨로시티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10월 달 예정이에요. 그리고 내용은 간단합니다. 쉐어 보너스, 말 그대로 내가 매출을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대 보너스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빌드는 우리가 얘기하는 나 발륨에 대한 거. 뭐 이건 아마 주급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주급으로 몇 퍼센트씩 이렇게 나가게 될 거고, 이 리드는 지금 우리가 받는 브레이커의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더십으로 받는 보너스. 그래서 지금처럼 웰스 맥시마이저처럼 어떤 게 더 크냐, 1대 10%가 크냐, 전체 매출액의 브레이커의 보너스가 크냐에 따라서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쉐어 보너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쉐어 보너스만큼의 보상을 줘야 되나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루비 미팅을 다녀오신 분들이 막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뼈대일 뿐 어느 것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당장 내년 1월부터 직급 보상 있죠. 뭐 내 일대 3만 GB가 되고 내가 몇 라인이 4라인이 되면 뭐 에메랄드, 기존 에메랄드와는 좀 다르죠. 그렇죠? 6라인만 있는 에메랄드와는 다른 거예요. 뭐 그런 식의 보상은 정해져 있죠. 그러나 7월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시행될 이 벨로시티 보상은 아직까지 퍼센티지라는 게 확정이 안 됐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보단 좋아질 거 아니에요. 단돈 10만 원이 더 주지 덜 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회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추구하는 가치, 이게 아주 오래전, 제가 이게 언제냐면 10몇 년 전이에요. 왜냐하면 포스포굿을 시작한 게 10년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꽉 끼는 옷이라고 해 입었는데 저렇게 군청 직원 같은 거예요. 그렇죠? 제 양복이 이렇게 군청 직원 같은 거예요. 이때부터 저는 이제 포스포굿 처음에 초창기 한 1년
초대 회장서부터 해가지고 한 4년 정도를 포스포드 코리아 회장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1%를 이렇게 합시다라고 발의를 하고 만들어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사인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1% 기부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1%씩 해가지고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그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희망도서관이에요. 1년에 2개씩 줘가지고 딱 10년 만에 몇 호까지 됐냐면 지금 20호, 제주 서귀포 보목 즉 문필봉 도서관까지 해가지고 딱 20개를 져줬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문필봉 도서관 개관식이고, 저거는 1회 충북 옥천 안내초등학교 개관식이었어요. 안내초등학교 할 때는요, 하도 촌이니까 이 개관식 하는데 동네 소방서까지 다 와가지고 이렇게 커팅하고 그랬거든요. 파출소도 오고. 그렇게 촌이에요. 촌에 가서 하나 둘 이렇게 만든 게 전국에 걸쳐가지고 딱 20호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우리가 조금씩 내는 1%씩 이렇게 내는 것들이, 봉급의 1%씩 내는 것도 들어왔다 나가면은 아까우니까 아예 들어오기 전에 빼버리고 나가거든요. 내가 사인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낫더라고요. 아예.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희망 도서관, 이렇게 도서관을 져주는 거예요. 1년에 2개씩 계속 우리가 여러 가지 일 중에 이 일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책도 같이, 이번에 얼마 전에 책도 같이 기부해가지고 한 내용이고요. 밝죠? 이 20호까지 만들면서 해외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영화의 오스카상이 있듯이 이런 마케팅에서는 스티브 어워드라고 하는 게 있죠. 2015년도에 스티브 어워드상을 이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가 받게 돼요. 그래서 마이크 사장님이랑 저도 같이 가가지고 이 상을 받았던, 이게 불과 재작년 일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우리가 해외에서도 이렇게 많이 알아주는 이런 일들을 실제로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친구는 태연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중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친구가 지금은 동사무소 직원이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이번 달에도 만났죠. 이번 달에도 행사를 했으니까. 애가 이렇게 컸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이렇게 완치는 없어요. 완치는 없으니까 제가 왜 제가 저 태연이를 기억하냐면, 처음에 저 행사를 했을 때 제 테이블에 앉았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식도가 피부인지 몰라가지고 일반 식사를 그냥 신청해서 먹었던 거예요. 근데 뭘 먹다가 새우튀김을 먹는데 애가 억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 식도도 피부잖아요. 이 피부에 재생이 안 되니까 그냥 아파서 못 먹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1년에 한 번씩 한 명씩 수술을 시켜줘요. 그 수술 시켜주는 게 뭐냐면 식도를 열어주고 손이 붙은 걸 찢어주고 이런 것들밖에 못 해줘요. 나머지는 불치병이니까, 난치병이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것들만 해줘도 자꾸 해도 또 붙으니까 또 띄워주고, 식도 같은 거는 열어주지 않으면 애들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은 이제 얘기하고 톡도 하고 하지만 한동안 안 나왔어요. 사춘기 시절에는. 근데 또 어린아이들은 크다가 많이, 그러니까 서로 물어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슬픈 일이 생기니까. 크기 전에 많이 슬픈 일이 생기니까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얼마 전에도 익준이라고 하는 아이가 또 그런 좋지 않은 일을 당해서 어찌됐건 이렇게 우리가 다 난치병 다는 못하지만 입이라고 하는 환우에 대해서는 그래도 같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매번 이렇게 수술을 지원해주고, 모임을 주선해주고, 인터넷을 오픈해주고, 또 이들이 뭔가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선생님도 연구비를 지원해드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굉장히 우리가 조금씩 내는 1%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이 김수창 교수님이에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교수님인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 수포성 표피병원치 연구실이라고 되어 있죠. 누스킨 엔터프라이즈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 환자들은 여기 찾아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질의하고 물어보고 여기서 또 논문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저희 리더들이랑 같이 교수님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 좀 보여드리고요. 그 외에 한 달에 한 3,000끼씩의 밥을 못 먹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그런 일들. 이렇게 여기는 성남시, 여기는 대구, 광주, 그 안에서 이렇게 도시락 쌓고 설거지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약을 치우죠. 또 날라야 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봉사활동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내는 1% 가지고 매 한 끼 정도 이렇게 한 3,000끼 정도의 매월 이렇게 지불해 나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3,000번을 보통 밥을 많이 싸요. 보면 이게 봉사활동 나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락통 큰 거에다 싸요. 이유는 한 끼 먹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그냥 하루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다문화 다음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한 번 할 때마다 몇 천만 원씩 교육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긴 미래를 보면 같이 살아야 되는 다문화 국가예요. 근데 커나갈 때부터 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자꾸 학급에서 밑바닥을 기는 거예요. 아래를 채워주는 거예요, 지금 성적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장이 됐을 때 뒷골목과 이런 검은 어떤 약간 우범지대라 그러나? 뭐 그런 데를 어디가 채울 확률이 높겠어요? 그렇죠? 할렘가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우리 회사가 지원해서. 그렇게 개발을 해서 매년 2번씩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매번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 거예요. 저희 회사 거예요. 저희 포스포그 거예요. 저희 회사가 아니지. 우리 회사의 사업자들이 같이 하는 포스포그 코리아 재단 거예요. 그래서 그걸 1년에 2번씩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교육하면서 아이들이 좀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너무 삐뚤어지지 않게 자랄 수 있게 부모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한,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래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선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다음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셔야 될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하는 그 바이타밀, 그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독특한 게 뭐냐면, 본인이 회원 등록을 하잖아요. 회원 등록을 할 때 바이타밀 한 포가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얘기가 돼요. 그 사업의 얘기는 이제 그 다음에 바이타밀이 기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제품도 얘기하고 사업도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스킨도 있고 파마넥스도 있지만 포스포굿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가치도 있다 라고, 그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해서 본인이 에메랄드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렇게 실제로 지금 라피즈이고 그룹이 상당히 이제 라인이 커져 가고 있어요. 그 커져가는 가치가 굉장히 깨끗하고 이쁘다, 이런 면이 있고 아주 좋은 케이스이고,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그냥 기부하는 문화 정도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선한 의도를 갖고 진행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좋은 케이스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용하는 조직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수용하는 조직의 시작은 가치가 각각이 돼야 된다. 나에 대한 가치가 시작이고, 회사에 대한 가치, 제품에 대한 가치, 우리가 나눔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이 들어오거나 어떤 조직이 들어오거나 어떤 환경이 되건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흡수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런 조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같이 경영, 같이 가자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올림픽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따신 분들이에요. 일단 그냥 툭 보기에 누가 행복해 보여요? 봐보세요. 가운데가 일단 행복해 보이죠? 금메달 땄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행복해 보여요? 예, 동메달이 행복해 보이죠? 왜 은메달은 저렇게 우중충하게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박태환이 금메달 땄을 때 역시 동메달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은메달 딴 사람은 인상이 저렇죠? 그렇죠? 너무너무 지금 그렇죠. 모태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케이팅 은메달 땄을 때 금메달, 동메달 너무 더 좋아하죠. 은메달 딴 선수는 표정을 아시죠? 과연 왜 그럴까? 우리가 얘기하는 상향지수, 하향지수에 대한 뭐 심리적인 것도 있지만 뭐 동메달은 못 딸 거를 따서 열심히 노력해서 딴 거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고 금메달 당연히 기쁜 거고 이것들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크게 한 번보다 결국에는 금메달리스트가 누군지 은메달리스트가 누군지 이런 거 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세상에서 그렇게 기억하지 않아요. 본인은 너무 그때 그거를 은메달 딴 거 가지고 너무 이게 큰 거예요. 크게 한 번보다 작게 자주 행복하자고 하는 게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 기쁘냐, 프레젠트하냐, 언프레젠트, 그러니까 기쁘냐, 덜 기쁘냐, 이건 뭐 어라우절하냐, 이거 어라우절은 약간 내용이 그렇지만 뭐 각성 뭐 이런 말인데 이걸 이렇게 뭐 경영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어라우절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근데 어찌됐건 그 어라우절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요 위에 쪽은 에너지가 있는 쪽이고 요 밑에 쪽은 에너지가 그만큼 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쁘냐 덜 기쁘냐, 에너지가 있냐 에너지가 없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부러움에 대한 뭐 감정은 주로 이제 이쪽 레벨에 많이 있죠. 뭐 우리에게는 뭐 피곤함도 있고, 뭐 디프레스도 있고, 뭐 화나는 것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뭐 까칠함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쪽에 에너지가 있는, 이쪽은 에너지가 좀 있는 거예요. 이쪽은 좋긴 한데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뭐 고요함이라든지, 뭐 차분함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있고, 뭐 이건 기쁘면서도 에너지가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열정적이고, 활동적이고, 행복한 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부러움에 대한 감정,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은메달 딴 것도 그렇고 대부분 여러분이 자존을 갖지 못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랠리에 왔는데 내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많은 기존에 가치 경영이 되지 않았을 때의 조직에서는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인정에 올라와서 되고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좋긴 하지, 이렇게 박수는 치지만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부러움을 갖게 되죠. 그 부러움에 대한 심리 상태를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에너지가 있냐 에너지가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냐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부러워하면 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부러워하면 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부러워하면 지는 것일까? 이 부러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부러움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악의적인 부러움도 있고요. 악의적인 부러움이라 그러죠. 상대를 이제 깎아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슨 부러움이 있냐면 어드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건 뭐랄까요? 뭐 감탄이라 할까요? 그냥 인정하는 거죠. 저 사람이니까 이런 부러움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러움이라면은 그냥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러움 중에 어떤 부러움이 있냐면 이 비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 뭐 어질다, 뭐 어진, 아니면 뭐 지혜로운, 뭐 이런 얘기죠. 뭐 그런 부러움이 있어요. 이런 부러움은 뭐냐면
부러워하지만 본인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부러우면 이길 수 있는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랠리에 와서도 같이 경영을 하자면 그냥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게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너무나 비교되고 너무나 부럽고,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잘 안 돼요. 근데 부러워하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어질고 현명한 부러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의 기본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존감이 형성이 안 되면 안 돼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훈련하고 숙제처럼 해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사랑을 훈련의 대상이라고 표현한 에리 프롬 같이 이 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사랑에 대한 가장 근본, 이거를 훈련하지 않는, 사업을 하겠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평생을 발전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걸 훈련하지 않고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고, 그렇게 분명히 죽을 때까지 그걸 훈련하고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비나인 MB라고 하는, 즉 자비로운 부러움, 이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에너지가 있는 거고, 거기에는 나를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비나인 MB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죠. 남을 깎아내는 멜리셔스 MB 같은 그런 그 악의적 부러움이 아닌, 또는 그냥 그냥 좋겠다라고 하는 감탄하는 부러움이 아닌 자비로운 MB, 자비로운 부러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좋은 리더가 어떤 리더라고 생각하냐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진짜 좋은 리더라는 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You make me feel like a better person. 내가 이 사람이랑 대화하고 났더니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아. 이 사람이랑 얘기하고 났더니 내가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 이런 리더가 꽉 찬 조직이 정말 같이 경영을 하고 같이 가는 그런 조직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이 스폰서링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참 가치, 그 사람의 참 모습을 보고 그걸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느낄 때 나도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라고 느끼는 리더가 돼야지 진정한 스폰서가 아닌가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원하는 꿈의 조직은 그겁니다. 꿈, 시스템, 행복,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존감을 갖고 존재감을 갖고, 제 둘째 아들이 반장 선거를 나갔는데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대요. 근데 너는 왜 나갔어? 하니까 쟤는 이걸 잘하지만 나는 이걸 잘해. 쟤는 이걸 잘하고, 그래서 얘는 노는 걸 잘하고, 얘는 같이 즐기는 걸 잘하고, 얘는 아이디어가 좋고, 얘는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너무 탁월했어요. 우리 사업에서도 어떻게 모든 걸 다 기본적으로 딱 재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이런 거를 잣대로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각자 다 본인들이 잘하는 게 있고, 시간이 늦을 수 있어도 내가 골드 이그젝티브라도 충분하게 그로서의 이 사업을 통해서 너무너무, 제가 같이 개인 코칭하는 분 중에서 몇몇 분 같이 한 중에서 현재에 대한 가치 발견을 했고 미래에 대한 가치 발견을 함으로 인해서 똑같은 골드 이그젝티브인데도 이 사업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뀐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조금만 같이 이렇게 훈련하면 이 사업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세상을 보는 시각, 내 인생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돼요. 이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가치, 나 자신에 대한 가치, 이 가치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번 잡아봅니다. 일단 여러분들 LOI 시작 이거 기억나시죠? 네. LOI 동의서를 그냥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일 경우 LOI를 제출합시다. 시간이 늦어도 좋으니 LOI를 목표로 합시다. 시간이 2달, 3달 걸리더라도 LOI 낼 때까지 이 정도의 기준을 갖고 합시다 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냥
이번 달 LOI 넣고 시작하자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LOI, 그러니까 LOI를 목표하자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가치 경영에 맞고 긴 시간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게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 잘 하시고요. 요 세 가지를 동시에 했을 때 LOI를 차. 그 다음에 루비에 대한 가치도 자발적 네 라인의 일대 이그젝티브를 하고 있는 사람을 루비로 하자. 제가 올 1월 달에 했던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이 골드코스트 아무도 못 가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어요. 저 가서 전혀 창피하지 않을 거예요. 티메리트 가서도 티메리트에 저희 라인 다운 라인들이 얼마 없다고 창피하지 않을 거고요. 골드코스트 가서도 라인이 없다고 창피하지 않을 거예요. 왜? 가치 경영을 했기 때문에. LOI 이런 사람을 넣으려고 그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내적 축적의 기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창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적어도 자발적인 내 라인에 있을 때 이걸 루비라고 얘기한다. 200만 원 이상의 커미션을 받으면서 주도적 시스템 사업자일 경우에. 다이아몬드는 이런 것이다. 서클 안에 20명 이상의 이직티브가 있고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커미션을 받고 그 사람의 역량이 포인트 리더의 역할을 했을 때 우리는 이를 다이아몬드 포인트 리더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업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가치 경영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입니다. 꼭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이 가이드라인이에요. 가능하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경제활동 부부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은 전업을 했으면 좋겠다. 둘 다 하려고 그러면 잠깐 주춤하고 한 사람 먼저 시켜줬으면 좋겠다. 둘 다 안 하려고 그러면 한 사람에도 어떻게든 리크루팅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전업을 했으면 좋겠다. 30 ARO 이상의 4,000지부 이상의 이그젝티브면 전업이 가능하겠다. 30 ARO도 없고 4,000지부도 잘 안 되는데 본인이 먼저부터 전업부터 하려고 그래. 아니면 전업 목표하자. 차라리 전업을 목표로 하자. 이게 더 차라리 낫다. 그다음에 15 ARO 이상이면서 3,000지부 이상이고 또 3,000지부 이상의 다운라인이 있으면 전업해도 된다. 이런 세 가지 경우에는 그냥 오화 조건이면 그냥 전업해도 되지 않겠냐. 이것이 안 되는데 전업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의 3051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밀레니엄 세대들 있죠. 밀레니엄 세대가 누군지 알죠? 젊은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밀레니엄 세대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3051의 30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40대 이상의 30을 얘기할게요. 본인 친구 쓰고 자기 동료 쓰고 바디바 하나 쓰고 인연사 하나 쓰는데 30에 넣지 마세요. 그냥 40대 이상의 30을 만들었다? 그럼 그게 30이에요. 그렇게 아예 딱 이게 되게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아예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지정을 해드릴게요. 40대 이상의 애용자 30명이 되면 그게 30을 완수한 거지. 내가 내 친구의 친구들 계속 이렇게 제품 하나씩 주고 해줬다고 해서 그게 30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친구의 이모도 있고 친구의 언니도 있고 친구의 고모도 있고 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그 오는 키맨의 오입니다. 키맨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확장시킬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주로 키 역할을 많이 하겠죠. 이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키맨이 오고요. 주 1 AR로도 상관없고요. 밀레니엄 세대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괜히 이거 바꾸지 마시고요. 한 달에 1 AR로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달에 한 명 AR로 20대야. 20대면 한 달에 한 명 AR로 하면 1년이면 12이고 2년이면 24명이야. 매한이 시간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지 한 달에 한 명씩 20대들은 주로 그런 숟가락 하나 더 놓고 부모한테 껴있으니까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참고 하세요.
근데 본인이 해야 될 걸 제대로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사이에 어떤 역량이 탁 부여가 되겠죠. 어느 순간 자전거를 타는 시기가 오겠죠. 그래서 주 1회 ARO가 원래 상공원화의 일이지만 그 일이 한 달에 한 명의 ARO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 오래 살아요. 여러분들 120살 넘게 살아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반을 하고 있는 거라고. 평생 사업의 기반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무엇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가 혹시 기억나세요? 먹고 놀고 여행하고 이 사업을 했지만 실제로 계속 먹고 놀고 여행할 때 행복할까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면 정작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람들이 행복할 때는 내가 뭔가 몰입할 때예요. 그게 가장 행복할 때예요. 자, 그래서 몰입은 이럴 때 몰입이 된다라고 지난번 오프닝 할 때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도전의 수준이 높을 때, 낮을 때, 이거는 나의 능력이, 역량이 높을 때, 낮을 때요. 역량도 없고 도전하고 하는 목표 수치가 낮아. 그럼 관심도 없어요. 중간이면 걱정이고, 능력은 없는데 목표만 높아. 그럼 뭐예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능력은 있는데 도전 과제가 낮아. 그러면 이완 이런 식으로 되죠. 권태, 각성 이런 상태가 오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이 뭔가 매진해서 하고 싶고 미를 미친 듯이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 목표도 높여야 되고 여러분의 역량도 끌어올려야지 이 몰입이라고 하는 게 돼요. 여러분이 미친 듯이 한번 일해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뭐냐? 목표가 낮거나 내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역량을 끌어올려야죠. 그거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에너지가 있을 때, 그런 에너지가 있을 때 여러분의 부러움이 여러분의 자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 갔지? 잠깐만요. 미친 듯이 몰입해가지고 1분, 2분 동안 떠들어요? 그런 떠들 멘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몰입하고 하려면 배우려고 하고 내가 성공하고 싶으면 당연히 그 상위 단계를 건드리면 당연히 배우려고 노력하고 노력하려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열심히 외우고 뭐하고 하겠죠. 그래서 그 열정에서 막 떠들어 대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정도의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거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본인이 노력해내야 된다. 그 노력하려면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의 가장 기본은 아까 얘기했던 나에 대한 태도예요. 나를 보는 태도? 그거를 좀 다시 한번 강조시켜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볼까? 재밌는데? 한번 봐보죠. 소녀야, 의원으로 살다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느냐? 살릴 수 있는 살리고 싶은 사람을 잃었을 때다.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선 살릴 수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단다. 하나 그 어쩌겠느냐. 사람의 의술이 아직 그 병에 이르지 못한 것을. 하나 내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병자를 잃게 되면 말이다. 그날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단다. 억울하고 분해서. 병이란 병자가 스스로 일어날 마음이 있을 때 낳는 법이다. 의원의 역할은 고작 병자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일 뿐, 병과 싸우는 건 병자 자신이기 때문이지.
그날 너를 살린 건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이었다. 살고자 하는 너의 마음. 신기해요. 이런 데서 이거 하나를 수술해서 생명을 살렸다는 게 그대 말대로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오라비의 마음이 스스로를 살린 게 아니겠어. 의원의 기술보다 강한 것은 스스로 살고자 하는 병자의 마음이다. 내가 스승께 처음 배운 가르침이요. 사람의 몸에 가진 생명력과 치유의 힘을 키우자면 일단 병자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고. 병자의 마음. 근데 스승님께서 가르쳐주시지 않은 게 있소이다. 의원으로 살다가 보면 살릴 수 있는 병자보다 그렇지 못한 병자들이 더 많다라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의원이 가진 꺼주세요. 숙명이.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죠. 뭐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이거를 편집한 이유는 딱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내용이 계속 오버랩 되지 않아요? 우리 사업이랑. 진짜 사업을 여러분의 다운라인이 있거나 뭐 누가 있으면 그가 진짜 이 사업을 이 마음속에 병자의 마음속에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것이 진짜 병을 낫게 하는 거고 의사는 그걸 도와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지금보단 낫게 살려고 그러고 지금보다 삶의 질을 아주 잘 살진 않아도 그냥 좀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저는 이 사업을 그래서 했거든요. 그래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람 노릇하는 거, 부모한테 때 되면 뭐 좀 하나 해줄 수 있는 거 이게 이렇게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뭔가 지금보다는 잘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냐? 그 욕구를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진짜 스폰서가 아닐까 싶어요. 그의 자존을 진짜 그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거를 이렇게 끌어주는 것이 스폰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해야지 이 비즈니스가 좀 더 진정성이 있고 이 사업을 좀 더 제대로 긴 시간을 내가 이걸 하나 팔아가지고 얼마를 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삶이 변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고칠 수 있는 병보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많다는 걸 스승님이 안 가르쳐줬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벌고 싶어 하거나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전달해야 되고 나의 사명을 펼쳐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4명 리크루팅 해놓고 이 사람이랑 계속 같이 이 사람들이 성공하기 전까지 나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은 저기에 있는 스승이 안 가르쳐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숭고한 스폰서링의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0 시대에 미래는 이런 인재를 원합니다. 많지도 않아요. 이런 조건을 갖춘 인재랑 같이 평생을 같이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우리 리더들의 이거를 같이 가고자 하는 리더의 생각입니다. 욕구가 있어야 된다. 지금보단 뭔가 날려고 하는 욕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구,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태도인 거죠. 적어도 사업을 하겠다면, 아니면 적어도 지금보다 잘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면 이 정도의 태도는 보여주지 않겠냐. 직업인으로서의 태도는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말은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움직이지 않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거는 그거는 그냥 말인 거죠. 마음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른이어야지 되지 않겠냐. 심리적 어른이어야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하는
그 어른이 가지고 있는 지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인재랑 같이 우리는 계속 영입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영입해서 우리랑 끊임없이 같이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2018년도에는 이 세 가지의 모듈을 갖고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2017년도에는 가치 경영과 같이 가자라고 하는 내용을 했지만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가치 경영을 실현할 겁니다. 사람, 가치, 지식이라고 하는 좀 더 구체화된 모듈은 이제 차근차근히 같이 진행할 거고요. 딱 이 키워드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듈인지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람, HR에 관련된 분이죠. 가치, 지식, 제품과 사업에 대한 실제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가치 기반에 의한 전체적인 우리는 그런 문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문화를 앞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또 저 이후에는 그런 자존감을 갖고 시작되는 몇 분의 누스킨 스토리를 듣게 되실 거예요. 그분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냥 악의적 MB가 아닌 감탄하는 MB, 감탄하는 부러움이 아닌 비나인 MB, 즉 그 자비로운 MB, 자비로운 부러움, 어진 부러움, 거기에는 여러분의 각각의 난 참 괜찮은 리더다. 내가 지금 이러한 처한 환경에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참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런 어떤 것들이 매겨지면 여러분들은 그런 자비로운 부러움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다가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든 적게 걸리든 거기를 다가가는 그런 리더가 분명히 돼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 동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 마지막 동영상을 틀어줄래요? 안녕하세요, 누스킨 가족 여러분. 여기는 지금 킬리만자로 바로 정상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지금 여기 해가 5,000m 가까이 되고요. 정상은 한 6,000m 정도 돼요. 여기 와서 보니까 벌써 5일에 걸쳐서 이 바로 턱 밑에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정상을 공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킬리만자로 와서 배운 게 자연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녁 12시에 6시간 동안 올라가면 내일 새벽 6시면 저 정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공격하지 않고 정상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성공을 쟁취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작은 목표, 큰 목표 하나하나 이뤄가는 그런 멋진 사업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면서 진행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저기 올라갔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12시부터 시작해서 8시간 걸리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빨리 내려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누스킨 사업자 여러분. 이게 창피한데 끄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힘들게 올라갔던 저기서 하고픈 말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성공은 투쟁하고 쟁취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 태도의 변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해서 여러분을 보는 태도, 난 참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훈련에서 그런 숙제, 인생의 숙제를 풀어야겠죠. 그 숙제를 풀어내서 여러분의 성공을 만나는 거예요. 조금씩 공격하고 투쟁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분들의 성공을 하나하나 만나가는 아주 이쁜 사업자의 모습이 될 거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아주 멋진 2018년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